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본시장연구원 김감래입니다. 먼저 그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신 주최 측과 앞서 그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발표자 세 분께 감사를 드리고요. 저는 그 시간 관계상 증권성 관련해 가지고 좀 중요한 논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제 미카 법안 통과되고요. 우리도 지금 오늘 계속 논의 중인데 가상자산 이용자법도 굉장히 통과 가능성이 높고 이미 또 우리 정부에서는 토큰 증권 가이드라인을 지금 발표한 입장에 있어서 앞으로의 우리 디지털 자산 관련된 논의는 기존의 백가쟁명식의 어떤 논의가 아닌 제도의 틀 안에서 어떤 법규적이나 어떤 이론적인 논거를 가지고 이제 점점 논점을 좁히는 식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좀 생각하고요. 이러한 측면에서 불확실성이 계속 대두되는 게 증권성 관련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성 관련해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그 신문 기사에서도 이제 나왔는데 미국 SEC는 70년 전 만들어진 하위 테스트를 통해 가상자산 증권성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고 하지만 업계 일각에서는 이 기준이 명확하지도 적절하지도 않다는 비판이 있다라고 했는데 이러한 비판 그리고 이게 또 연결이 되면 국내 이거죠. 하위 테스트를 원용한 우리 자본시장법상의 그 투자계약 증권 등도 되게 아웃업데이트되고 디지털 자산 시장 특성에 맞지 않다라는 이 논쟁이 되겠는데 이 부분은 이제 결과적으로 말씀드리면 입법 정책적으로는 뭐 주장이 가능하지만 법 해석론적으로는 전혀 틀린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입법 정책적인 측면에서 이 주장의 문제가 뭐냐? 대안이 없어요. 그러면은 과연 하위 테스트라고 하는 일반 그 대리인 비용이 높고 그 다음에 정보 격차가 큰 그 투자 상품에 대해서 공시와 불공정 거래로 규제한다라는 여기에 대한 대안이 뭐가 있냐? 대안 없습니다. 그냥 주장만 있을 뿐이에요. 그러면 이러한 대안이 실질적으로 나온 건 뭐냐? 제가 보기에 가장 대표적인 거는 그 루미스 법안이거든요. 그 루미스 질리브렌트 법안에 있어서 나온 그 보조자산 개념인 거죠. 엔실리에리 에셋이라고 해서 불투명한 자산은 일단 보조자산으로 추정하고 규제 공백이 있으니까 유통 공시 같은 걸 규제하자라는 것인데 이 관련된 루미스 법안에서 이제 핵심은 그러한 추정력이 하위 테스트를 통해서 깨지는 걸로 나옵니다. 하위 테스트는 여전히 유효한 지금 원칙이에요. 그리고 이 과거에 이런 논쟁이 제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쪽 그 33년법을 전공했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서 들은 얘기가 있습니다. 1990년대에 새로운 유형의 노트가 막 나온 거예요. 근데 기존의 하위 규정을 가지고 좀 이게 포섭하기가 좀 어려웠어요. 똑같은 얘기가 나왔습니다. 결국 관련해 가지고 이제 리브스 판결이라는 게 나와서 패밀리 리젠블런스라고 같은 과의 유사성 원칙이 나왔는데 결국 하위 테스트를 구체화한 겁니다. 하위 규정은 지금도 유효한 법률이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한 대안도 지금은 없는 입장에서는 그 일반 원칙은 입법 정책적으로도 저는 좀 현재는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 입법 정책적인 비판이라 그러면 반드시 대안이 제시되어야만 시장의 어떤 그 신뢰성을 계속 유지할 수 있고 투자자들의 어떤 그 여러 가지 오해나 그 불신을 줄일 수 있다 말씀드리고요. 그럼 법 해석론적인 측면에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하위 기준은 지금 미국의 경우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법적으로 굉장히 유효한 법률이에요. 지금 관련해서 증권성 관련된 가장 중요한 케이스는 그 리플 케이스죠. 그 리플 케이스를 보면 그 리플 측에서 소송 답변서에 쓴 게 이렇습니다. 리플 respectively refer the court to 한 다음에 하위 테스트를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위 기준을 아주 respectively 우리는 존중하고 SEC의 주장은 하위 기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관련돼서 그 아미쿠스 쿠리에라고 하는 법정 조언자들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3자 진정 같은 거죠. 거기에서 그 업계 분들도 전부 다 SEC 주장이 하위 기준에 맞지 않다.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그 아이리밋이라는 회사 같은 경우는 야, 우리는 지금 XRP라는 가상자산 사용 목적으로 쓰고 있어. 하위 기준에 전혀 이건 저촉되지 않는 거야. 이런 식의 이제 논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위 기준에 관련된 어떤 그 법적인 해석론상으로 보면은 미국에 있어서 기준은 하위 기준이 맞는 것이고 거기에 또 우리 자본시장법 역시도 일단은 우리 자본시장법상에 이제 두 가지가 이제 해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죠. 첫 번째, 그 가장 논쟁이 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어떤 물리에서 두 번째는
자본시장법을 도입했을 때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개념입니다. 이 금융투자상품 포괄주의 원칙은 그 경제적 현실에 맞추어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포섭할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경제 관련된 규제 회피 행위에 대해서도 포괄주의 원칙에 의해서도 서서 규제 공백을 메운다는 어떤 그런 측면인데요.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이제 저는 아까 그 우리 민 변호사님께서 그 말씀하신 그 특히나 가장 좀 쟁점이 되는 것 전매 차익형도 우리 투자계약 증권 해석상 포섭된다. 포섭될 수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저는 그 동조를 합니다. 다만 포괄주의 원칙 그리고 우리 투자계약증권의 어떤 물리 해석상으로 보면 잠깐 61페이지 그 증권성 판단 기준에서 우리 정부가 이제 가이드라인으로 내놓은 게 있어요. 증권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예시로 그 이러해서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을 갖게 되는 경우 해서 예시를 냈는데 요 예시를 보고 아마 수익 배분형 가상자산은 배제를 시키는 거 아니냐라는 걸로 볼 수 있다는데 저는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합니다. 이러한 예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투자계약 증권 그 조항 자체가 포괄주의이기 때문에 어떠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그 체크리스트에 해당하면 바로 증권이 된다 이런 개념은 아니에요. 다양한 경제적 현실과 그 투자계약 증권이 가지는 4가지 요건에 있어가지고 종합적인 판단, 경제적 현실에 맞는 판단이 이제 필요하다는 점. 따라서 자녀 재산에 대한 분배 청구권은 없으나 아까 그 민 변호사님이 잘 지적하신 대로 자녀 자산에 대한 그 분배 청구권을 궁극적으로 전매 차익으로 일단은 돌려가지고 이제 규정을 회피하려는 것 역시도 충분히 우리 포괄주의 원칙상 포섭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